네, 자, 반갑습니다. 심리학 오늘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정신분석 심리학파를 조금 다루긴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을, 추가적인 내용을 더해서 1시간 분량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들, 심리학 내용들하고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 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업로드하게 될 어떤 심리학 강의 내용들은 저의 유튜브 학습 계정 오라클 소버너에 추가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다 라는 거 미리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학습에서 이제 좀 보충 내용이 필요한 부분들 잘 학습하시고, 필요한 부분들 잘 캐치해서 추가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 학파는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융, 애들러 이 세 명이 대표적인 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 사람들 얼굴은 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글자로만 이렇게 이름만 배우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사진이라도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의 이론이라든지 학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도 한번 보시고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특히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그래서 한번 유심히 잘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칼 융도 상당히 또 인상이 강하지만 잘생긴 미남이죠.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애들러, 성격 유형 이런 부분에서 이론에서 큰 기여를 했던 애들러. 자, 그래서 이 프로이드와 융과 애들러가 대표적인 학자이고, 영구적인 특성은 자, 의식보다는 무의식, 무의식의 욕망을 주로 연구하자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학파들도 다 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이 내용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 전체적으로 뭐 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걸 연구하자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하자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신분석 학파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있는데 이 빙산에서도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와 있는 빙산 부분은 아주 이 빙산의 전체 빙산의 일부일 뿐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의식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눈을 뜨고 생활하는 이런 일상의 생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어떤 지각적인 경험과 감각적인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크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인간한테서는 의식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더 인간의 심리와 정신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요소다라고 이렇게 프로이드는 제시를 했고, 그 프로이드의 내용이 처음에는 좀 약간 과장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맞지 않다라고 했지만, 조금 더 과학이 이렇게 더 발전하고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은 점점 더 이렇게 인정받게 됐고, 과학적으로 그게 입증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프로이드 중심의 정신 분석 학파의 주된 어떤 내용이고, 자, 그래서 이 빙산의 세계에서도 여기 보면은 수면 위로 올라 있는 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수면 바로 밑에 잠재의식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전의식의 세계, 그 다음에 아주 더 깊게 내려가면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의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의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꿈꾸고 있고 잠자고 있고 이렇게 의식이 없는 순간에 그런 의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때도 뭐 물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실 세계를 자각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생활하고 있을 때에도 그 밑면에서는 그 물 밑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흘러가고 있는 빙산의 일부처럼 우리도 어, 지금 현실 세계를 자각하고 지금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의 정신 밑에 아주 흐릿하게 어렴풋이 지금 다른 어떤 무의식의 어떤 생각이 밑면에서 쭉 흘러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런 것들이 무의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지적으로, 지각적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양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인식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의식의 지금 세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순간에 이렇게 그 의식의 밑면에 저면에서 이렇게 잠재 의식이나 무의식 세계에서 흘러가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프로이드는 이런 의식의 개념, 또 특히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했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적 동기,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내면적 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리비도가 있고 타나토스가 있다. 이 두 가지 체제. 그래서 마치 음과 양, 그 다음에 낮과 밤, 뭐 이런 개념의 어떤 그 양립되는 의미처럼 우리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내적 동기 요소에서도 이러한 성적 본능, 리비도와 그 다음에 공격 욕구 또는 파괴 욕구에 해당되는 타나토스 두 가지의 어떤 이런 내면적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비도는 좀 프로이드에 의해서 성적인 본능, 욕구 이런 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점점 조금씩 이렇게 다른 학자들도 건의를 하고 또 이제 프로이드도 조금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섹슈얼리티한 내용의 어떤 국소적인 내용에서 좀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체적인 제반적인 어떤 그런 성적 본능, 어, 삶의 본능으로 조금 약간 내용이 확대 해석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타나토스 같은 경우는 인간 내면에 이것도 삶의 에너지인데 이거는 리비도와 반대의 파괴적인 그러한 본능이다. 그래서 뭐 화를 낸다든지 술과 담배가 해롭지만 그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즐기는 내 몸이 파괴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거. 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타나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리빙 트라우마 이게 있는데 외부에서 항원이 침입해 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됐죠. 들어왔지만 그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항원을 죽여야 되겠죠. 그럼 우리 면역 세포가 내 몸에 어떻게 보면 감염 이후에 내 몸의 일부가 된 그런 항원들을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은 뭐 건강한 타나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 외에도 세포 자멸사라는 게 있어요.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수명이 다한 내 몸의 정상 세포들을 내 스스로 어떤 면역 세포들이 그걸 정리하고 죽이고 이렇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타나토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넓은 광의의 개념에 성적 본능이라고 했던 리비도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죄송합니다. 어떤 스트레스도 증가되고 뭐 이렇게 체중도 증가되고 피로도도 증가되고 약물에 의존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다든지 우울증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담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더 많이 피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삶의 변화가 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적정 수치 이상의 리비도는 우리의 성적 본능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삶의 의지도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나토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때요?
닭다리 하나 뜯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닭다리를 먹으면서 파괴시키는 거죠. 어, 이빨로 뜯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타나토스다. 그 다음에 우리 오락실 가면 펀치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세게 때리는 거. 이런 것도 타나토스의 일종의 방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파괴 욕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타나토스를 우리가 방출하고 해소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구를 해서 공을 세게 친다든지 야구나 그다음에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바삭거리는 과자를 씹으면서 쾌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몸에 우리 내재화되어 있는 타나토스를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적 본능, 뭐 이런 그다음에 삶의 어떤 내면적인 욕구, 타나토스, 리비도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신분석 학파가 바로 이런 자아의 개념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개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인간 자아의 개념과 종류를 제시했다. 자, 그래서 이드는 원초아라고 부르고 그 내용은 원시적인 자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고는 자아라고 부르고 그 뜻은 현실적인 자아 또는 건강한 사회적 자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슈퍼에고라는 것은 초자, 즉 초월적인 자아인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완성되어진 굉장히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끝점에 있는 완벽한 나의 자아죠.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거는 뭐 꼭 달성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지향하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에는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자아가 있다라는 것이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 내면은 주로 아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한 이드가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 많이 이제 이드의 비율이 높은 자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성장한 아이인데 우리가 이제 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죠.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뭐 밥 먹고 싶으면 울잖아요. 배고프면 그러면은 엄마가 젖 주죠. 우유를 준다든지. 그리고 먹고 졸리면 어떻게 해요? 잔다고 해서 엄마가 뭐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 않죠. 자죠. 그 다음에 또 먹었으니까 배부르면은 또 배변 활동을 하죠. 배변 활동 했다고 해서 엄마가 혼내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드라고 볼 수 있죠. 이드는 자기가 원시적인 욕구 체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원시적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성장을 해 가면 아이가 여러 가지 형태의 좌절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좌절을 겪고 있죠. 그럼 좌절이라는 게 뭐냐? 좌절이라는 것은 지금 심리학 용어 또는 심리학 정의로서 보면 원하는 것이나 목표하는 것을 갖거나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을 때 느끼는 감정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성장의 원리는 이 좌절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드는 점진적으로 에고나 슈퍼에고의 성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좌절이라는 게 그래서 에고를 성장시키고 확대해가는 차원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 에고나 슈퍼에고를 확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좌절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 인격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너무 과도한 좌절의 경험은 컴플렉스형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성인이 됐거나 성장을 했을 때 욕구불만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격체로 남게 되어서
이상 행동이나 정신 이상, 심하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주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의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성격 형성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자아의 좌절은 필요하지만 건강한 좌절은 필요하고 그것도 또 횟수가 어느 정도 적절한 횟수면 꼭 필요하지만 너무 또 과도한 좌절의 경험은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가운데에 정비례하는 곡선이 여기 곡선이 아니라 이제 뭐 그래프 선이 있죠. 검은 선. 이거는 적절한 좌절의 빈도를 겪었을 때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 그래프 끝에 보게 되면 어떠한 자아가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나요? 건강한 사회적 자아, 즉 건강한 헬시 에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위쪽에 빨간 직선을 이렇게 화살표를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한 좌절을 겪게 된다. 하게 되면 자, 그 화살표의 끝에 보게 되면 컴플렉스형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주 양육자가 뭐만 하면 안 돼. 왜 그랬어? 하고 계속 혼내고 질책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압적인 훈육을 한다 하면은 컴플렉스형 인격체가 형성돼서 훗날에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한다든지 그러한 그 불만족 욕구 체계에 사로잡힌 그러한 미성숙한 그러한 어떤 자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갖게 되는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여기 밑에 하늘색의 이 화살표를 보게 되면 또 좌절의 빈도가 너무 또 적어요. 적을 경우에는 자아, 즉 에고죠. 에고가 충분히 성숙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절하게 항상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빈도의 좌절을 경험을 했을 때 그 인격체는 건강한 인격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뭐 자기가 마트에 가서 이렇게 바닥을 막 밀고 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뭐 물건 안 사주면, 장난감 안 사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밑에 보면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계속 안고 있으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겁잖아요. 근데 아기들은 어때요? 대부분 계속 안아주라고 하죠. 그것도 서서. 어, 자리에 앉으면 또 울어요. 그리고 또 서면은 안 울고.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도 할 일이 있고 또 몸도 아픈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아이를.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아주 갓난 아기 때는 뭐 등치도 작고 하니까 계속 업거나 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죠. 자, 그러다 보면 아이는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아기가 씻겨주려고 하는데 씻기 싫다고 막 울잖아요. 자, 그러니까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아까 앞에서 정의에서도 봤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제지받았거나 억제됐을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하기 싫은 것도 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 양육자가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욕 같은 거. 이런 것도 좌절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거. 또 거꾸로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다 좌절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렇게 지금 규칙 준수를 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가운데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좌절이고 초창기 좌절의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좌절을 겪으면 처음에는 조금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점점 뭐를 해야 되면 하면은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에고가 성장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아가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건데
이게 어렸을 때만 이렇게 좌절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됐을 때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사람은 이별이 아니고 이혼이겠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좌절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장 동료와 뜻이 맞지 않거나 뭐 이럴 때도 의견 불일치 이럴 때도 내 생각하고 많이 다르네. 어, 쉽지 않네. 이런 걸 느낄 때 좌절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강제로 잘려가지고 퇴직됐을 경우라든지 그 회사에 구직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실패했다든지 또는 뭐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소외된다든지 배제됐다든지 이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이런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곧 중간고사 보겠죠? 중간고사 볼 때도 보면 어, 어때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시험 기간은 또 유독 또 공부하기 싫고 잠도 잘 오죠? 잠도 잘 오고 또 그렇게 안 가던 곳도 놀러 가고 싶고 또 이렇게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커피숍 가서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왼쪽에 이렇게 머리띠 싸매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람도 자고 싶고 이 사람도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고 이 사람도 친구들하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싶고 커피숍 가서 노닥거리고 싶지 않을까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욕구를 이드의 욕구를 어, 통제하고 억누르고 공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건강한 에고, 그러니까 좌절을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빈도의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다른 걸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을. 성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적이 높았구나.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영화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정신 승리를 하는 말인 거고 어떤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자 그래서 보통은 그런 성적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가 평가하고 척도로 삼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 좌절을 경험을 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의 좌절의 어떤 사례를 또 이렇게 살펴봤고요. 애고가 성장해 가려면 풍선이 커지려면 어때요? 계속 에너지를 써서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애고가 점점 성장해 가려면 우리가 계속 우리 에너지를 써서 계속 노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에고가 성장하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좋은 에고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게 되면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이들을 통제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에고의 크기가 사이즈가 머리 위에 지금 있죠. 근데 그게 뭐 수치화돼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겪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에고의 성장이 크기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 그림에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다 똑같이 그런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을 겪어보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여성분처럼 아주 이렇게 성숙하고 큰 자아를 잘 성장된 자아를 갖고 있는 여성분이 있는가 하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남성처럼 멀쩡해 보이지만 어른인데도 이렇게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성장되지 못한 에고를 갖고 있는 그런 남성분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에고의 사이즈는 어디 정도에 위치하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보게 되면
대기업 총수의 아들, 어, 대기업 총수의 딸, 대기업 총수의 아들, 그 다음에 여기 대기업 총수의 손녀, 뭐 이런 사람들, 뭐 마약하고,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술 먹고 난동 피우질 않나, 뭐 이렇게 갑질을 하지 않나, 이렇게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아버지까지 연루되고, 뭐 이런 사건들. 자, 이런 것들은, 자, 남부럽지 않고, 풍족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성장기 때 충분한 좌절을 경험하지 못해 봤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고, 자기가 이렇게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되고, 마약하면 안 되고, 남을 막 이렇게, 힘 있는 총수의 자식이라고 막 남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모를까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왜 통제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좌절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자아의 개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어린 아이의 태어났을 때 처음은 이드 덩어리,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시적인 자아 체계인데 점점 사회적인 자아, 그 다음에 세계적 자아, 그 다음에 초지능적인 자아, 그 다음에 완전히 초자,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초자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프로세싱이 있다. 우리 자아는. 그래서 이런 자아의 개념을 정신분석학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적절한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하고 윤리, 도덕적인 사회적 자아를 형성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통제력 있는 에고나 슈퍼에고를 통해서 이드가 부적절하고 또는 옳지 못한 욕구 방출 상황에 튀어져 나오려고 할 때 자꾸 바깥으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건강한 자아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강의 시간에 소변이 마렵다고 해서 갑자기 강의실 앞에 와갖고 전자교탁 앞에서 소변을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애고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해 하고 이렇게 이들을 딱 억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건강한 자아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여러 가지 욕구 체계가 순간순간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 자, 그런데 그게 상황별로 또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황에 맞더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져봤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거 안 된다. 이들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자아여야 그게 건강한 자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 아이덴티티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건강한 자아의 모습도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노란 옷처럼 이렇게 악마적인 자아의 모습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 악마적인 자아가 자꾸 나오려고 할 때 어때요? 자꾸 이것을 억누르잖아요.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영화 중반에는 막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건과 어떤 그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프로이드에서는 자, 이러한 그 건강한 자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 자, 이 다음 시간 여섯 번째 심리학 시간에서 더 이어서 최면이라든지 자유연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